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예요.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제 미스테리에서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실제 사건이잖아요. 실제 범죄 사건. 오늘 오래간만에 실제 사건 가지고 왔어요. 일본의 니카타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1990년에서 2000년에 걸쳐 발생했던 아동 납치 감금 사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요, 정신병이 있는 아들이 자꾸 엄마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몇 년을 참다가 결국은 못 참고 결국에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자신의 정신적인 고민을 얘기하다가 보건소 직원들이 우연히 집을 들렸다가 누군가가 이 집에 있다는 걸 신고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자,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 1990년 11월이었어요. 한 파출소에 근처에 살고 있는 주부가 파출소에 다급히 찾아온 거예요. 저기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학교가 끝나고 아직 돌아오질 않았어요. 이상하네. 애가 끝나면 바로 집에 오는 앤데. 그렇게 실종 신고를 했죠. 그날부터 그 여자아이를 찾으려고 온 동네방네 수색이 벌어졌지만 결국 아이를 찾지 못했어요. 아이는 그때 이후로 행방불명 처리가 됐죠. 1990년 11월 13일이에요. 당시에 실종됐던 초등학교 4학년 그 일본 여자아이는요, 학교에서 열리고 있던 농구 경기를 보고 나서 집으로 귀가하던 길에 한 남성에게 납치당합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사토. 바로 이 남자예요. 내가 참 사람의 인상을 가지고 평가하면 좋지 않다는 거 아는데, 뭔가 그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일반인답지 않고 약간 또라이 기질이 약간 사진에서 물씬 느껴지는 건 사실이죠. 자, 사토는 당시에 27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던 여자아이를 유괴했어요. 여자아이는 울며 불며 저항했죠. 하지만 그 소녀를 칼로 위협하고 결박한 뒤 자신의 차의 트렁크에 태우고 집에 데려갔어요. 집에 데려갔다고요. 그 집에는요, 2층짜리 집이었는데요. 2층에 자기 방 안에 여자아이를 감금했죠. 그렇게 자신의 방 안에 감금된 여자아이는 무려 9년 5개월 동안 그 방 안에서 감금됩니다. 자, 그 감금된 집의 2층의 외부를 보여드릴게요. 뭐라고요? 9년 동안이나요? 네, 9년 동안이나요. 9년 동안이나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집의 1층에는 범인 사토의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던 집이었어요. 9년 5개월 동안 한 집에 두 사람이 산 게 아니라 유괴된 여자아이까지 3명이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모친이 몰랐냐고요? 하지만 모친은 전혀 몰랐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이 사건이 밝혀진 것도 모친이 아무것도 모른 채 보건소 집안 사람들을 집으로 들였기 때문에 이 남자가 결국 범죄가 밝혀지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궁금해요. 아니, 엄마는 그럼 아들 방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들 방을 청소해 줄 수도 있고 아들 방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와 아들의 관계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유괴범 사토는 상습적으로 자신의 모친을 폭행했어요. 그리고 모친은 그 아들의 폭력이 너무나 무서웠고 아들과의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자신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2층 방에는 어머니가 얼씬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여전히 의심스럽죠? 저도 의심스러웠어요. 경찰도 이 사실을 믿지 못했고요. 2층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런데 2층에서 모친의 지문이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일본에선 이 모친의 진술이 맞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그 2층 방이에요.
자, 범인의 이름은 사토 노부유키라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4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많이 반항을 했죠. 그래서 그 저항하는 소녀를 어떻게 다뤘느냐? 그녀에게 전기 충격기를 샀었어요. 그래서 전기 충격기를 조금만 대면 몸이 충격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위협적인 걸 느껴서 저항을 하지 못했고, 그걸로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4학년짜리 여자아이를 구타했고요. 그런데 더 잔인한 건 사토는 그 여자아이의 발육이 늦춰지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9년 동안 감금이 되면서 빨리 성숙한 여자로 자라나지 않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발육을 늦추기 위해 그 여자에게 최소한의 식사만 제공했어요. 그래야 빨리 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발견 당시 그녀의 체중은 38kg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나이가 12살, 9년 후면 21살에 발견됐는데 21살의 여자의 나이가 38kg였죠. 그녀는 너무나 영양실조 상태였기 때문에 두 다리로 걷는 것조차 힘들어할 정도로 쇠약해질 상태였어요. 처음 그녀가 납치되고 나서 첫 몇 개월 동안은 소녀는 손으로,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묶인 채로요. 이렇게 손이 묶인 채로 간혹 가다가 전기 충격의 위협도 받았고요. 또 구타도 당했고요. 그런데 물론 그런 일만 당한 건 아니에요. 그가 그녀를 납치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함께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래서 그는 마치 자신의 놀이개 인형처럼 그녀를 방 안에다 가둬두고 같이 라디오를 듣거나 같이 비디오 테이프를 보거나 그렇게 무언가를 같이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납치된 여자아이가 항상 그걸 원했겠어요?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라디오를 듣다가 조금이라도 지쳐하는 기색이 보이면 바로 전기 충격기를 갖다 댔어요. 정상인이 아니에요, 이건. 정상인이 아니야. 너는 내가 깨어있을 때 너도 깨어있어야 된다면서 전기 충격기로 그 여자아이에게 계속 깨어있게 한다는 건 이건 정신병자죠. 자, 그러면 소녀는 9년 5개월 동안 갇혀있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사토 노부유키는 소녀에게 자신의 옷을 입혔어요. 자신의 옷을 입히고 1년에 한 벌 정도의 옷만 줬대요. 그리고 그 옷이 1년 동안 너덜너덜해진 후에야 옷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혀줬다고 해요. 그러면 그 여자애는 여기서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칼로 위협받고, 몽둥이로 간혹 구타받고, 또는 남자가 이제 자기 방에서 이 여자아이가 살고 있으니까 비디오를 이제 녹화하라고 시킨대요. 너 오늘 뭐 10시에 하는 무슨 프로그램을 녹화해 놓으라고. 그런데 얘가 깜빡하고 그 녹화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몇 년을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소녀는 다시 내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심하게 맞았다고 합니다. 그건 거의 사육이잖아요. 맞아요. 그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사육당하는 거죠. 브레인워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거예요. 너는 도망칠 수 없어. 너는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난 너를 칼로 찌를 거야. 이런 식의 세뇌 교육으로 계속 위협을 하면서 이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여기서 도망쳐야겠다는 그 모든 의욕을 그냥 포기하게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9년 5개월 동안 탈출 시도를 하지 않고 계속 이곳에 있게 되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주변 모든 상황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집이에요. 그러면 거실이나 부엌엔 한 번도 내려와 본 적이 없냐? 그건 아니래요. 범인은 모친이 집에 없을 때 아주 살짝 그녀를 1층으로 데리고 와서 TV를 보게 해주거나 또는 머리가 되게 많이 길었을 거 아니야. 화장실에 데려가서 머리를 자르기도 했대요. 갑자기 근데 이 얘기하니까 혹시 예전에 제 무비 랭킹 쇼의 감금편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비슷한 얘기가 생각나실 거예요. 자신의 방에다가 여자아이를 가둬두고 옆집에서 그 동네에 있는 옆집 아이를 데려서 감금해두고 자기가 직접 옷 입히고 샤워시키고 머리 자르고 했던 그 영화가 있다는 거. 맞아요. 그 영화 3096 기억나시죠? 정말 그 영화가 이 이야기를 모토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사육한 거예요. 자, 평소에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떻게 시간을 보냈냐? 같이 옆에 앉아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대요. 그런데 그녀가 TV를 볼 수 있게 된 건 감금 8년 차이나 돼서야 드디어 밑에 1층으로 내려와서 처음으로 TV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녀는 도망갈 수 있었어요. 왜냐면 나중에 알려진 사실인데 그녀가 이곳에 잡혀있는 동안, 2층에 잡혀있는 동안 처음에는 그녀가 방에 감금되어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 남자가 자물쇠를 떼었어요. 그러니까 즉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곳에 이 여자는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자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너무나 오랫동안 협박을 받고 계속해서 위협을 줬기 때문에 여자가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냥 나는 어차피 여기서 이제 달아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사실 심리학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대요. 너무나 오랫동안 감금이 되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내가 돌아갈 가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남자한테 이제 묶여있는 삶이라 나는 어차피 도망갈 수가 없다라고, 약간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한테 지쳐버리지만 그 남편을 쉽게 이혼할 수 없고 쉽게 떠나가지 못하는 그런 여자의 마음이 납치된 아이에게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왜 납치했을까? 범인은요, 그 여자아이를, 나 손이 막 지금 목소리가 떨려요. 나 너무 화가 나서. 범인은 그 여자아이를 키워서 결혼하기를 원했대요. 그런 아이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데려와가지고 자기가 납치해서 키우는 거예요. 자기랑 결혼시키려고. 상 미친놈이지. 그런데 사토는 평범한 사람 아니었어요. 정신이 좀 이상해요. 이미 백화점 같은 곳에서 여성 속옷을 훔치기도 하고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력이 있는 상습범이었고, 굉장히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창시절부터 친구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한 점은 상습적으로 모친을, 자신의 엄마를 구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폭행 상담을 받고 그 상담소 직원들이 이 아들이 좀 이상한 것 같다 하면서 이 엄마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서 아들의 방문을 열었는데 아들의 방 안에 한 여자아이가 있었던 거죠. 그 아이가 방문을 열었더니 겁에 질린 채로 이불 안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하잖아. 그래서 자초지정을 물었더니 그녀는 9년 5개월 전에 그 동네에서 납치된 여자아이였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 사토의 집은요, 경찰서에서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아주 경찰서도 가까운 곳이었고요. 그리고 납치되었던 소녀의 집에서도 그렇게 소녀의 집에서는 약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범인에 대해서 좀 더 이 집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감금시켜뒀던 집이에요. 자, 그러면 이 범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범인은 정신질환이 있어요. 그리고 폭력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요. 그는 쉽게 말해서 은둔형 외톨이에요. 이 사토의 아버지는 시내 택시 회사의 전문 이사로 상당히 부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61세의 나이에 재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재혼한 당시의 여자는 보험회사의 설계사로 일하던 35살의 바로 사토의 어머니인 거죠. 그러니까 사토와 어머니와 그 재혼한 그 전무이사 사이에서 사토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굉장히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토의 아버지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생각한 거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 약간 사토를 좀 오냐오냐 키웠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 게다가 유복한 집이다 보니까 아이가 원했던 것을 뭐든지 들어주는 성향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 한 친구가, 야, 너네 아빠는 왜 이렇게 할아버지 같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 아이에게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왔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가 상당히 좀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으로 가지게 됩니다. 자기의 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아들을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어요. 귀한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성장했어요, 사토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시내의 부품 제조업체에 취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나 봐요. 좀 성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서 2개월 만에 직장은 그만뒀대요. 그리고 나서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2층이 자신의 공간이 돼요. 아무도 2층에 올라가지 못하게 돼요. 사토의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사토의 아버지도 당시에 80세였는데 자신의 아들한테 계속 구타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집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친척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사토의 엄마도 계속 구타를 당하고 있지만 아들에게 폭력을 일삼게 당하고 있지만 아들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과 계속 살고 있지만 아들이 2층에서 은둔하는 건 그냥 내비둔 거죠. 하지만 결국에 못 참고 폭력 상담을 받고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는 아주 심각한 결벽증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납치된 소녀가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내가 쓰는 화장실에서 너는 대소변을 볼 수 없어. 대신 비닐봉지에다가 대소변을 보게 했대요. 그래서 경찰이 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 사건 현장에서는 오줌과 똥이 담긴 비닐봉지가 100개 이상 방에서 발견됐다 그래요. 근데 나 여기서 좀 이상한 거 있어. 아니 결벽증을 가졌는데 그 결벽증이 이 여자가 내가 똥 싸고 오줌 싸는 곳에 화장실을 쓸 수 없지만 비닐봉지에 싸도 돼. 근데 그 비닐봉지는 자기 방 안에다 두는 거야? 그게 정상적인 결벽증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 범인은요, 이 여자아이를 납치하기 전 1989년 6월에 이미 다른 9살의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려다 걸려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피의자 리스트에는 적혀있지 않았다고 해요. 어떠한 재판 결과를 받았느냐? 가해자는 절도죄와 감금치상죄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절도죄로 기소된 피해 금액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절도죄는 결국 보석금으로 성립이 되지 않았고요. 2002년 지방법원에 징역 14년이 판결이 됩니다. 하지만 2002년 1월 24일 바로 다음 날 변호인 측에서 항소를 하죠. 나 왜 항소하는지 모르겠어. 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냐? 야, 이거를 변호해준 사람도 이 사토가 여자아이를 9년 동안 감금하고 있었던 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항소하는 거예요? 나 이런 뭐 병신 같은 게 다 있나 몰라.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1년 후에 징역 11년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형이 좀 줄게 되죠. 하지만 검찰, 변호사 모두 다시 상고를 하게 돼서 2003년에는 너의 죄는 도저히 작은 죄가 아니다 해서 다시 징역 14년으로 확정이 되고 모든 공소를 기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판결을 받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피해자는요? 여기에 감금돼 있었던 피해자는요? 피해자는 이 정신감정 결과 정신적인 외상 증후군이 남은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발견 당시에 영양실조와 운동 부족해서 걷기도 힘들었다고 그랬잖아. 38kg였고. 근데 나중에 병원 치료를 받고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진 후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소문에 의하면 이 감금된 소녀는 자신이 감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존재,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납치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노트에 반복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계속 써나갔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자기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